괜찮습니까? 하나, 괜찮나요?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해 죽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어떤 여고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대인 면접 특강을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니까 미치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좀 다른 학원 영어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르단가요? 다를 겁니다. 정통 영어를 하죠. 그 정통 영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어 철학, 언어 논리, 구조에 입각해서 강의를 한다. 우리 김웅식 과장이랑은 저랑 같은 학원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그래서 같이 근무할 땐 별로 관심 없어요. 국어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고 언어 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소름이 돋도록 궁합이 잘 맞은 거예요. 마치 헤어진 6.25 때 헤어졌던 동생을 내가 만났나 봐요. 그래서 언젠가 뜻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하고 일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국어 이야기도 거의 비슷해요. 국어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데 국어에 대한 진실과 오해, 국어 공부는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국어 공부는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동시에 더불어 국어는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 그러던데 전혀 상반된 그 주장이 공존하죠.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긴 뭐 어머니들에게 여쭈어보면 수학은 모르겠는데 난 그래도 고등학교 때 국어는 잘했어. 우리 시절엔 그래도 문학 청년, 문학 소녀, 문학 소년이 있다. 그래서 난 국어는 잘했을 것 같은 착각들이 빠져 계셔. 그 시절에는 가능해요. 그 시절엔 뭐 국어 공부나 사회 공부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학력고사는. 수능은 다르거든요. 최근 국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이 어떠냐? 지금 국어의 현실. 아니, 국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어렵대요? 엄청나게. 엄청 어렵습니다. 고3 수능 국어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 특목고든 자사고든 야, 이건 나도 못 풀겠어. 나도 못 풀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45문제 중 두세 문제 정도는 정말로 선생님이 공을 써서 읽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한국경제신문사 사회면에 나온 제가 표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수능 등급 컷을 보면 수학 나형이 제일 어려웠고요. 국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 컷이 한 6% 정도에서 걸려요. 동점자 처리 때문에. 국어는요, 4.5%예요. 그래서 1등급 받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 국어라는 사실은 아셔야 하고, 국어 뭐 고3 때 가서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은 너무 아재 개그다. 국어 91점, 전국 수험생 중에 4.5%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국어가 A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모의고사를 쳤더니 3등급이 나와요. 이게 경천동지할 일입니다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예요. 중학교 성취도 A야 평균 35%가 90점이 넘는데 할 말은 많은데요. 중학교 3년 내내 평균 98점 받는 애가 고등학교 가면 평균 80점 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절대로 시키지 마셔야 될 공부가 중학교 내신 점수를 잘 따기 위한 학습법이 굳어지면 고등학교는 할 수 없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매일경제에서도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고 난도 올해 수능 국어 표준 점수 만점이 148명밖에 안 돼요. 국어 어려워요. 연합뉴스 국어 영이 어려웠다.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연합뉴스인데요.
수능, 자,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수능 4등급 받고 영어 4등급 받고도 국어를 만점 받았더니 의대를 가더라.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군을 1군, 2군, 3군 정도 하면 3군 정도 속하는 제가 밝혀도 되지 뭐 신문기사 다 났는데 인제도 의대 합격했어요. 수학에 4등급 받고도 서울대 4대를 합격해요. 어려워진 국어에서 국어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아서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만큼 국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막말 설명을 하면 심한 말 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또 심한 말 하면 부산 엄마는 많이 촌스러운 거 아세요? 아니 어머니 센스들은 안 그러시는데 전부 다 미인이시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좀 촌스럽더라니까요. 오로지 수학 과목만 시키면 무슨 의대 가는 줄 안다? 수학은 막 학원을 2개씩도 보내. 국어는 무슨 학원 남편한테 국어 학원 보내겠다니까 야, 국어를 무슨 학원이지? 남편들 그러죠. 아빠들. 근데요, 목동 가보세요. 중계 가보세요. 분당 가보세요. 강남 가보세요. 국어학원을 2군데씩 보내는데. 내신하고는 따로, 수능하고 따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고요. 이 현실이에요. 보세요. 왜 국어가 어려워졌냐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변별력을 줄 과목이 수학만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는 늘 표점 제일 높은 것이 수학이었다고요. 그러다 수준별 수능이 되면서 2015년에 국어 A형, B형이 수학이나 영어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로 나형보다는 표준 점수가 낮지만 가형보다는 표준 점수가 높아요. 이만큼 어려워졌는데 준비 기간과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엊그저께 쳤던 고3들 모의고사 결과입니다. 1등급 예상 컷이거든요. 보세요. 국어 1등급이요. 전국의 4.5% 정도만 87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의 10% 정도만 80점을 받는다니까요. 그거 모국어니까 읽으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명한 문제죠. 들어보셨죠? 대기 가시면서 알쓸신잡 문제의 수능 이거 보시면 보셨어요? 유시민,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잖아요. 그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문 읽었더니 더 모르겠고 문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문도 엄청 길고 보기도 엄청 길고 선택지를 보니 죽고 싶고. 근데 김상욱 교수는 지문 안 봐도 푼대잖아요. 우리 김사 팀장도 그러더라고요. 지문 안 보고 문제 안 봐도 선택지만 보면 안다. 물리 문제. 그러면 이 한 문제 맞추려고 문과내가 이 물리 문제까지 물리 공부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일러드리는데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할 수 있는데 시험은 80분 동안 풀어야 돼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3분의 1 정도가 제대로 다 못 풀어요. 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이렇게 어려운 국어공부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이냐. 저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 학원장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서울에 가는데 국어 선생님들에게는 막말합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네가 잘 가르쳐서 점수 오른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니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선생이 알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국어 수업이 어떻게 국어냐고. 물리를 튀어라. 물리를 튄단 말이야. 핵심은 결국은 문해력이다. 어떻게 해서 문해력을 키우고 문해력을 왜 키워야 되느냐. 정보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또한 근본적으로 국어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요. 이해력을 기르는 공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되면 국어 점수가 되면이 아니라 문해력을 기르면 다른 과목의 점수도 무조건 올라요. 전 그 소리 듣는 걸 기뻐하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더니 국어가 A입니다. 그거는 뭐
부끄럽게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선생님을 수업을 듣고 났더니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그래요. 자꾸 영어 안 되면 넌 국어 선생님 누구야? 라고 물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까 어휘량과 어휘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천천히 할까요? 제대로 다 할까요? 제대로 할게요. 자, 한번 제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피디님 요거 한번 클로즈 좀 해주실랍니까? 요게 뭐예요? 저는 국어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요게 손가락이죠. 얘가 왜 손가락이에요? 손에 달려있으니까 손가락이에요. 얘가 왜 손가락이에요? 다른 녀석들이 손가락이기 때문이에요. 어휘의 뜻은 이 단어의 손가락이라는 단어의 뜻을 외워서 그 외운 뜻으로 독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맥락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부분의 뜻을 익혀야 돼요. 맥락 속에서 부분을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따져야 돼요. 어머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전시가 중에 면앙정가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녀를 배앗하고 솔 아래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이때 남녀의 뜻이 뭐냐? 남녀를 배앗하고, 남의 뜻이 뭐예요? 했더니 보통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요.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를 남녀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가르쳐 그걸 외우죠. 그걸 외우게 하는 선생님, 그걸 아이들이 모르는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야, 남녀란, 그렇게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남녀를 배앗하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적, 남이 뭡니까? 타는 거지, 타는 거. 타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게 국어 공부의 타다. 그런데 이제 어휘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어휘 자체가 개념적 지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휘량이 는다는 것은 개념적 지식이 확장된다는 것이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긴 해요. 글밥이 많아진다고 어머님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어렸을 때 독서시키신 분들이. 이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읽게 된다는 건데, 문장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이해해야 될 사고의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아니, 국어 공부를 제대로, 물리를 트이기 위한 공부를 제대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좋아져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해석하려면 복잡한 사고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서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죠. 물리가 특히 트이면요, 공부 적게 해도 잘해요. 양으로 때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는 일, 중1도 고1만큼 나요. 놀랍게도 저희 학원의 중1은 저희 학원 중1 학생들이 푸는 국어 교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식 선지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텍스트만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써야 돼요, 손으로 다. 그리고 저기 매일 원리고사를 치는데 엊그저께도 원리고사를 쳤거든요. 중1들이 고1 모의고사로 전국의 4.5%, 전국 고1의 4.5% 정도만 1등급을 받는 그 시험에 우리 학원이 중1들은 98점도 받고 92점도 받아요. 현재 평균 3등급이에요, 현재.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요. 위원장은 좋은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제가 학원 하나 더 하거든요, 국어학원.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75점 받은 정관애가 있어요. 저랑 6개월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고1 모의고사 현재 2등급 나와요. 엊그저께 시험에서 고3 모의고사 7문제를 풀었는데 고3 거 다 맞춰요. 이게 물리를 트인다는 일의 의미예요. 질 좋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힘들이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물리를 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가지 하면 돼요. 제 수업의 방향은 저는 1년 내내 이야기만 드립니다. 첫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이 대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동일한 의미가 이질적으로 표현되고 동일한 표현이 이질적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 영상 지금 촬영 중이고 향후에 저장된 영상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면 아이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의 의미. 이 말은 물음의 답은 다음 글에 모두 있어요. 물음의 답은 다음 글에 모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중학생들. 교과서 본문의 텍스트, 교사형 교과서 해설, 참고서 해설을 외우고 있죠. 물음의 답은 다음 글에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전체 물리학 그 문제도 물리를 전혀 배우지 않은 문과 학생들도 풀 수 있는 것은 그 물음의 답이 다음 글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이 중요한 정보이니까 우리는 그 핵심적인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문제의 종류가 쉬운 문제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국어예요. 그게 중학교 국어예요. 즉 본문에 쓰인 표현 그대로 거의 선택지에 나오니까 이건 문제 수준이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다. 저희하고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전 중학교 내신 공부를 제가 20년 동안 강의했지만 단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낯설어하던 저희 어머님들과 학생들도 지금부터 낯설어하잖아요. 제가 종종 시험 치기 전날인 중3 학생에게 야 시험 공부해야지. 선생님 국어를 공부해요? 있습니다. 전부 다 90점 이상 막 전원회입니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전날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하루 전날 한 3-4시간 정도? 그리고 제가 시험 친 당일날 아침에 필요한 친구는 집 앞에 가서 커피숍에서 한 30분 정도 봐줍니다. 필요한 친구. 그 정도. 결국 정보를 확인한 것 이외에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국어 공부란 FQS 원리다. FQS 원리. F, 포커싱. Q, 퀵. S, 스킵. 스킵 가능한 정보가 무엇이고, 퀵해도 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포커싱 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국어 공부라면, 그럼 국어 선생님이 뭘 가르쳐야 되냐? 포커싱 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의 본질이 그렇고 국어라는 시험의 본질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문해력이라면, 이것이 수능에서 말하는, 국어에서 말하는 물리를 튀는 일이라면 국어 선생의 몫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근데 어디서 내 수업이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하든가, 또는 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말해주던가. 두 번째, 국어는요,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돼.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돼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돼요. 특히 문학은 공부할 게 없어요. 문학 이론서 300쪽짜리를 제가 2줄로 끝냅니다.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로부터 확산된다.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된다. 그럼 그 주제는, 시는 화자를 통해, 소설은 인물을 통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죠. 시, 화자, 소인물. 시, 화자, 소인물. 시는 화자 중심으로,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주제 파악 끝. 소설에서, 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내도 문제의 유형이 10개, 100개, 1000개가 돼도 문제의 정답은,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화자에 대한 문제. 시는, 소설은 모두 인물에 대한 문제. 화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화자는 S와 N, 인물은 SCR의 원리. 이 두 줄이면 끝나요. S는 뭐냐? 시츄에이션에 S를 땄어요. N은 나레이터. 그래서 시의 모든 문제의 정답,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화자와 대상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느꼈는지, 표출했는지를 알면 끝입니다. 시의 의미를 물어도, 기능을 물어도, 이미지를 물어도, 시상전기를 물어도 다 똑같아요. 소설은요, 고통받는 인물 C, 캐릭터입니다. 이 인물이 심리거든요. 그 고통받는 인물에게 고통을 자극하는 고통의 원인이 S예요. 자극하다.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 R이에요. 반응하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근찬의 순환 이대의 텍스트를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면서 야 이게 의미가 무엇이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찾게 하는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물리를 트이게 하는 혹은 문해력을 트이게 하는 공부이죠. 세 번째로 국어가 쉬워요. 왜 쉽냐면 표현은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은 의미들이 반복이 돼요.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앞선 이야기에서 정글이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등장했어요. 정글의 성격이 정의롭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정의가 주제예요. 읽어보면 무엇에 대한 정의인지는 나오겠지만 자, 정글인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정글이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반응이 없이 정글이 정의롭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글이가 하는 모든 대사, 모든 행동, 모든 사건, 정글이와 관련된 외양묘사 전부 다 정글이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야! 마! 일로와. 이단 엽차기, 옥수수 털기 표현이 다 다르죠? 야! 이런 데서 왜요? 정글이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 정글이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단 엽차기, 정글이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 구조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각각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구조를 향해 집중해 있기 때문에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고1 모의고사 풀어보지 않았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직 학교 시험도 안 풀어봤던 애들이 모의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공부만 했더니 세상에 중1이 고1 모의고사, 그것도 9월달 모의고사 90점이 넘는 일이 벌어지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과정에 놓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구조 때문입니다. 주제에 모두 수렴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묻든 태도를 묻든 소재의 의미를 묻든 말하기 방식을 묻든 모두 주제로 확산시키면 돼요. 근데 그 주제가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드러난다. 고통받는 인물이 무엇에 고통받고 그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면 끝! 할 게 없어요. 설명문과 논설문의 구조도 하나의 주제문 핵심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들은 그것이 상술이고 부연이고 예시이든 간에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의미는 같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국어라는 건 같은 뜻이 다르게 표현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게 물리를 튄 일이다. 물론 이런 일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 다른 뜻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입체감이랑 소설에서 말하는 입체감이 달라요. 소설 문제를 풀다 보면 입체감이 느껴진다 그러거든요. 시험지를 푸는데 시험지를 펼쳤더니 우리 유치원 때 애들이 있을 때 팝북 같은 게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막 튀어나오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입체에 뭐가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하는 입체감과 문학에서 말하는 입체감. 입체감이란 표현은 동일한데 뜻이 다르거든요. 요건 이제 나 같은 선생님이 배워야지. 안 가르쳐줘, 이걸. 긴장감이란 단어가 동일한 표현인데 시에서 말하는 긴장감과 소설에서 말하는 긴장감이 다르거든. 이건 선생님이 사실은 지식과 관련된 구역인데 이조차 모르더라고요. 패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10분, 15분 정도 더 쓸게요. 어머님 오셨으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좀 하고 있죠. 진심을 다해서. 패턴이 뭐냐면 이게 제일 높은 차원의 공부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2분 정도 쓸게요. 제가 영화 감독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드라마 감독이 돼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반지하 집에서 엄마랑 딸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에 가서 오늘 첫 출근 날입니다. 대기업이야. 어떤 장면이 보여줄까요? 미리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랴부랴 머리, 뭐라고 그러지, 여성들? 칼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걸린 상태에 머리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가면 엄마가 야, 그래도 첫 출근인데 밥 좀 먹고 가야지. 그러죠. 엄마 됐어. 그리고 버스를 타죠. 그리고 내려요.
이제 회사를 보여주는데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보여줍니까? 빌딩의 모습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막 뛰어가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충돌이 나요? 젊은 남자야. 여자애는 정신도 모르고 자기 백에 쏟아지는 걸 다 죽는데 젊은 남자애가 치워주죠. 남자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는 여자는 그걸 몰라. 그리고 고맙습니다. 얼굴만 흘낏 보고 가죠. 그 다음 장면은요. 부장이 신입사원을 소개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사왔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방으로 가요. 본부장 문에 갔는데 본부장이 누가 앉아있어요? 아까 그 남자가 앉아있죠. 예상이 되세요? 근데 그 본부장은 그 여자를 보고 그러는데 여자는 알아요?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부터 그 둘은 어떻게 됩니까? 사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들 다 아시죠? 패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알고 보니까 이 본부장은 누구야? 그 그룹 회장의 아들이네. 엄마 사실 알게 돼. 전화를 해요. 나 유정걸 본부장 엄마인데 거기 알죠? 거기 말도 안 해도 알아요. 네, 압니다. 그래서 만나요. 커피숍 엄마가 먼저 앉아있거든요. 앉자마자 도대체 뭘 바란 거야? 너 유정걸 본부장이 회장 아들이라는 거 알았지? 하고 그 다음 장면이요. 봉투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얼굴에 물부터 끼야죠. 그리고 봉투 줍니다. 네가 평생 먹고 살 일이야. 가.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음악과 함께 본부장이 나타나죠. 가자, 손잡고. 그날 저녁에 회장 사모님이 회장한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A그룹 회장이랑 딸이랑 혼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소문나기 전에 빨리 당신이 해결해라. 그래서 그 회장이 비서한테 얘기합니다. 야, 알아봐 좀. 근데 비서의 보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들 뒤를 따랐는데 아들이 그 여자친구를 내려다주고 그 엄마랑 만나는 장면에서 회장님의 차가 뒷문이 쫙 열립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끝나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 누구예요? 그 여자는? 그 회장이 결혼하기 전에. 그 딸은 누구야? 뒷딸인 것이. 여러분, 이게 패턴이 웃기죠? 근데 여러분, 수능 국어는 이 패턴이 더 분명해요. 패턴을 알면 다음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안다고요. 수능을 알면 이따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안다고요. 이게 가장 높은 차원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경우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제의 내면 심리와 그것의 표출이 T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국어문학 내용과 관련된 걸 이 하나로 다 끝내요. S 플러스 N은 T다. S는 시적 상황, N은 화제 정서 밑에도 T는 주제. 문학 참고서에서 100페이지로 나오는 거 이거 끝냅니다. 소설은 고통받는 인물, 그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S, 그것에 대한 반응, 이게 끝이에요. 이 패턴별로 글이 전개되고 이 패턴에 따른 문제가 나옵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도 7개의 패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출제를 예측하고 읽으면서 다음 글에 나올 얘기 나요. 7가지의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 가장 높은 차원의 공부인데 예를 들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통시적 관점에 의해 쓰여진 그 패턴은 각달락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 중심화지 변천을 주로 서술해요.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순서를 확인하는 문제 나와요. 그 시간적 변천의 단계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국어 선생은 이거 가르쳐야죠, 이거. 내가 김소리 진달래꽃을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2에게 송민국이나 관동별곡을 가르쳐요. 걔들 고2 때 배우는데 그걸 지금 내가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송민국을 알라는 게 아니라요. 니들이 저 10단어 중에 8단어를 모르겠는데 아는 2단어를 통해 나머지 8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셔. 다산정리학용 지식경림법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 말에 내가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내가 모르는 이것은 내가 아는 저것을 통해 해결해야 돼요. 그게 맥락을 통한 전체 흐름을 통한 문해력을 기르는 공부이죠. 그래서 국어 선생은 절대로 친절하면 안 됩니다.
김소리 진달래꽃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의 밑줄을 다 끄고 설명을 하고. 전 그딴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설계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국어 공부하지 마라. 독서해라, 독서. 책을 사랑해라.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라. 대신 몰입해서 읽어라. 내가 충분히 너희들의 사고를 이걸 키워주마. 문제결력도 길러주마. 상상하게 해주마. 중학교 1학년 때 개념 공부만 해요. 총 책이 4권이 있고요. 부교재가 4권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고, 2학년 때는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 3학년 때가 개념을 이제 실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희는 2학년 때까지 문제 안 풉니다. 3학년이 돼야 문제 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학년 때 전부 다 자체 교주입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해서 저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학원들의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컨텐츠를 사겠다는 분들이 모 지역의 모 학원 학생 수 한 3,000명 되는 학원에서 이 컨텐츠를 구입하려고 부산에 2번이나 내려오셨어요. 1권, 2권은 모두 국어, 중등국어에 대한 개념인데요. 1권 때는 개념 중심, 2권 때는 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 확인. 3권 때는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1학년 2학기 애들이 고등국을 한다고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들이 표현이 달라졌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국어를 1학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무슨 중1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개념 중심이고요. 저희의 자랑은 정규 수업 이외의 부교재인 적자생존 노트입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검인정 국어 교과서, 모든 국어 교과서의 시와 소설과 설명문과 논설문을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서 시의 경우 SNT, 소설의 경우 SCR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자유학년이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내신 국어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지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학교 가니까 이거 뭐 다 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2학년 때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구체적인 텍스트에 적용해서 S 찾고 N 찾고 T 찾고 S 찾고 C 찾고 R 찾고 이거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정도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요. 텍스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 감상, 소설 감상, 비문학 독해의 스키마를 일러주고 개념을 철저하게 텍스트에 적용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영쌤도 얘기했지만 단계와 절차를 중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은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국어는 영어는 자꾸 그렇게 시키는데, 통으로 된 하나의 글을 주고 야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가 아니라, 그 통으로 된 하나의 글을 가기 위한 사전 단계를 절차적으로 밟아 올라와서 아이들이 SNT, SCR까지 가는 과정이 머릿속으로 외워서 볼 때마다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하게 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중등과정 3학년 2학기까지의 검인정 모든 교과서를 적자생존 노트, 과제 노트로 해결하고요. 여기서부터 핵심.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고등국어,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전체를 2권, 3권하고 나누어서 2학년 때 개념 적용을 고등학교 텍스트에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미 고등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3단계 땐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제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약하라는 이름은 기출 문제로 1등급을 약속하란 말인데, 이제 수능 수준, 고2, 고3 수준의 문제를 시, 소설, 독서, 예제, 유제, 1, 2 심화 문제 수준 하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수학만 블랙 라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어에서 있는 블랙 라벨을 통해 이제 실전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3학년 때의 적자생존 노트, 적자생존 노트 숙제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지금 수능이 어려운 것은 과학 지문과 사회 지문의 경제나 법학이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저희 진짜 킬러 컨텐츠인데,
비밀스러워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다른 학원 따라갈까 봐. 실제로 고등학교 통합 사회교과서를 국어책으로 바꾸었습니다. 통합 과학교과서를 국어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과서, 물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그 교과서를 국어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교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SNT에 오르는 각 과정들을 단계별로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보통 지금의 국어교육은 전체 통작품을 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황을 파악해야 정서 파악하고,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이고, 이걸 합쳐야 주제가 되고,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까지 각 부분을 주고 절차적으로 감상하게 한 뒤에 작품 전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감상의 절차적 훈련이 내 몸에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1이 고1 모의고사에서 90점이 넘어요. 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소설도 마찬가지. 인물의 성격, 사건 갈등, 표현성의 뜻이. S, C, R의 단계를 할 수 있도록 성격 파악, 심리 파악, 사건 파악 다 하고 난 뒤에야 작품 전체를 주는 거고요. 독서의 경우에도 이 단계에 따라서 읽히게 하는 거예요. 단어, 어휘, 문장, 문단, 연결관계,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사고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적자성료, 저희 이제 부교재입니다. 이 부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주교지 내용의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로 드린 적자생존 뒤에는 얘만 있고 이게 없거든요. 이걸 네가 갖고 있는 책에서 찾아서 적으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개정된 책에는 작품 본문을 다 주고 이걸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고등학교 미래 N 교과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야기 보십시오. 이게 저희 3학년 1학기 과제교재입니다. 적자생존 노트. 왼쪽 누구예요? 미래 N 통합사회 3단원 책 내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걸 국어 형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화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공부하는 거고, 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꼭 먹고 안 먹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게 과학 2014년도 9월 고3들 모의고사예요. 이 모의고사 이 질문이 앞에 통합과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국어 공부를 통합과학 지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국어의 독해력이 키워주는데 자연스럽게 과학적 배경 지식이 깔려요. 그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수요량에 대한 이야기. 공과 수요의 곡선을 사회교과서로 국어 공부했는데, 국어 공부인데 사회 공부되고, 사회 공부인데 국어 공부되는데,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교과에서의 내용이 기반이 되거든요. 독서는 이렇게 됩니다. 추가로 아직 안 적혀져 있네. PPT가 안 바뀌었는데요. 초륙은 1년에 12권 읽습니다. 12권. 근데 그 책의 수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래요. 제가 리스트 다 안 두었습니다. 중등부는 36권 읽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중3을 다 보내면 예컨대 주요 명문대 합격자들이 봤다는 그 명문 고전들을 36권을 읽게 되는 거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어 원서를 18권을 읽게 되고요. 수학 관련 교양도서를 또 18권 읽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2권의 책을 읽어서 고등학교에 생기부로 넣으면 전국의 그 누구도,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 그 누구보다 기본적인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책이 이래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인데, 야, 변신의 주인공 뭐야? 스토리가 뭐야?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거 묻는 것이 아니고, 변신을 펴낸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의 표지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 표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출판사들마다 다른 표지를 만들었을까?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발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존의 독서 활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독서 수업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한번 네가 읽은 변신의 내용을 표지로 만들어봐. 우리의 독서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변신이 나온 작품이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만 있나? 아니야. 당군신의 변신 나오잖아.
우리 조상 고음, 옹고집전도 나오고 박시전도 홍길동도 나오고 서유기나 헐크나 트랜스포머에도 나와. 이 변신이란 모티프가 각각 작품마다 어떻게 다른데 왜 변신 모티프를 쓰는 걸까? 재밌죠? 야,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이 전 페이지 보면 인류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갑부카의 변신에서 그리고로 잠자가 변한 이유는 뭘까? 시대상 때문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야, 1000년 뒤 인류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자. 특히 인류가 워터월드가 된다면 인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지구가 빙하기에 몰입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다른 별에 이주하게 되면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카프카의 변신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야, 돈이 도대체 뭐지? 야, 이 돈 보면서는 무슨 생각 들어? 야, 나한테 20억 주면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네가 부모님이 지금 널 기른다고 쓴 돈을 한번 다 적어봐. 앞으로 네가 벌기 전까지 얼마나 쓸지 한번 적어봐. 자본의 의미, 돈의 의미를 생각했죠. 왜 이걸 하느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핵심이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이거 기르는 거라는데 도대체 우리 교육이 이거 길러주고 있느냐? 독서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하자. 이겁니다. 매월 원래고사를 치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요. 분석평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개별 역량에 대한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보완마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현재 중3 학생이요. 고3 모의고사로 98점을 받습니다. 얘는 출발부터 좋았던 아이일까요? 출발부터 잘했던 아이일까요? 얘가 1학년 2학기 때 제게 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1학년 2학기 때 고1 모의고사 테스트에서 몇 점을 받았냐면 24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학원 그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개월만 그만다니고 2학년 때 와. 대신에 조금만 견뎌봐. 이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저희 아이들 현재 점수입니다. 현 중3인데 26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1 고 96점 나와요. 현재 중1. 첫 번째, 얘는 잘하는 편이 그래도 중1이 고1 걸 54점 받았습니까? 지금 98점 나와요. 현 중2. 68점으로 시작해서 98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 있는 모 중학교 전교 1등 평균 99점. 거의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한 그 아이. 1년 동안 공부해도요, 그 스타일 버리지 못하면 80점 됩니다. 80점. 그래서 제가 특단의 약속을 합니다. 평균입니다. 아까 우리 영세 말한 것도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중1 말에 고1 모의고사 평균 쳐서 현재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2.7등급 목표입니다. 중2가 끝나고 나면 고1 모의고사 평균, 고1 모의고사로 평균 1.5등급, 고2 모의고사로 평균 3등급, 고2 모의고사 2등급, 고3 모의고사로도 평균 2등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누구라도요. 그래서 저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되고요. 향후 저희들의 시간표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희 원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와 관련된 안내를 좀 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저희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11월 23일 날 오늘 진행된 그리고 금요일날 진행된 교과와 관련된 설명 이외에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예. 하여튼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문의해 주시고 또 따로 상담 약속 잡으셔서 내용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PD님 여기까지 촬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